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한 주 놀란 가슴 좀 안정이나 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1.62%, 1.6% 아래에서 안정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식시장이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토마스 리 선생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그 전주와 비슷하게 다우지수는 계속 순항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인덱스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한 주였는데 이 나스닥 중심, 이 기술주만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준 한 주였습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보시는 지난주 주식시장 한 주 흐름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늘 여러 차례 언급해 왔듯이 이제 주식시장에 지금 가장 핫한 그 테마, 그 화두는 결국은 국채금리. 이 국채금리에 따라 갖고, 전통 가치주와 기술주의 이 시비가 이제 엇갈리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뒤 큰 배경은 이제 코로나는 이제 적어도 미국 안에서는 이제 물러가는 이제 기세가 역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제 1.9조 달러 그 부양책 통과 되고, 이런 큰 배경에 의해서 이제 전통 가치주는 이제 상승으로 가고, 기술주는 사실 나스닥 그 100 인덱스인 NDX 기준으로 보면은 일주일 전 금요일 날 아침인가요? 12,200. 네, 거기 이제 바닥을 찍고 사실은 기술적 반등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나스닥이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뛰어 올랐는데 그거를 대세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 너무 오버솔드 했던 데서 이제 그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보여졌는데, 결국은 주중에도 국채 금리가 또 야금야금 다시 올라가면서 나스닥 기술주는 눌리고, 그 대신 반대의 전통 가치주는 좀 더 상승을 가속화하는 그런 큰 흐름이 나타났던 한 주였습니다. 근데 지난 일주일만 보면 나스닥 지수가 수요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상당히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안정이 되나 보다 했는데 미국 시각으로 금요일장에서는 시작부터 이미 마이너스 2% 정도의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좀 다소 안정이 되는 모양이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1.64%까지 급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갑자기 왜 채권금리는 이렇게 거의 7% 가까이 급등을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큰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양책 통과 경제 지표도 호조하게 잘 나왔고, 이런 큰 배경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1.62% 밑에서 조금 이제 눌려있던 국채 금리가 그 금요일날 아침 10시에 컨슈머 센티먼트 인덱스라고 발표됐어요. 네. 이제 소비자 심리 상태,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앞으로의 그 구매 욕구를 나타내주는 컨슈머 센티먼트인데, 이것이 예상외로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채금리가 다시 팡 튀어 올라갔고, 1.63, 거의 1.64%까지 올라갔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50일 그 기자회견을 전국에 생중계를 했죠. 그래서 5월 1일까지, 즉 5월 1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일까지 미국의 전체 성인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 그리고 7월 4일 독립기념일인데
7월 4일에는 소규모 모임이라도 축제라도 할 수 있는, 즉 코로나 독립선언을 하겠다. 이 기자회견도 그렇다면 컨슈머 센티먼트는 앞으로 더욱더 경제 이 재개가 빨라지면서 더 큰 영향을 받겠네 하는 그런 이 것도 작용을 했겠죠. 그렇죠. 그 부양책 안에는 그 1,400달러짜리 수표 들어있잖아요. 그게 이제 빠르면은 이번 주말에 받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제 재무부에서 그렇게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당히 지금 빨리 이제 뭐 이번 주말, 다음 주까지는 아마 그 책이 다 도달할 건데,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금액이. 1,400달러 그 미국 그 중산층 이하의 전 국민에게 뿌려진다 그러면은 결국 그런 것이 이제 소비 욕구를 더 이제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지금 코로나 물러가고 돈은 더 풀리고 뭐 이런 큰 배경에서 이제 이 소비자들의 그 컨슈머 센티먼트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도 보면은 다우지수하고 그 스몰캡이 들어있는 러셀 그 지수가 강하게 이제 올라갔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정유주, 뱅크주, 산업재, 뭐 기초원자재, 그 다음에 바깥 활동하는 그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그 소비자들의 직접 있는 뭐 옷가게 그 옷 소매 체인 뭐 그런 주식들이 강하게 이제 밀어붙인 거죠. 근데 금요일 날 이 장 시작 전에 나스닥 100, 나스닥 전체 인덱스가 2% 정도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1.64%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 다음에 컨슈머 센티먼트, 이게 앞으로 금리를 더 경제의 이 속도, 경제 재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리가 더 빨리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그대로 얹어진 건데, 의외로 장 막판에는 나스닥 지수가 선전을 하면서 0.5% 수준에서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이 얘기는 나스닥 기술주도 어느 정도 금리 이 민감도에 대해서 적응이 조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네, 맞는 그 관점이시고요. 우리가 이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볼 때 뭐 1.62%냐, 1.64%냐, 이렇게,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잖아요. 사실은 그 국채금리에서 전 최고점, 그 아래에서만 머물면은 우리가 1.5%에서 느꼈던 나스닥 지수의 공포와 1.6%에서 느꼈던 나스닥 공포 지수, 가 확실히 차이 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1.6%를 넘어서면서 나스닥 지수가 2주 전에 폭락을 했었다, 그런 기준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맷집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전 최고점만 경신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게 시장은 반응할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1인당 1,400달러, 이 큰 돈이잖아요. 4인 가족으로 하면 거의 8,000달러 가까이 드는 돈인데, 이런 돈이 풀리면 결국은 경기 민감주에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애플도 사고 뭐 아마존에서 돈도 쓰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경기 민감주에만 유리하다라고 해석하는 건 좀 어느 정도 좀 자중해야 된다고 하나? 너무 이렇게 해석을 한쪽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이제 코로나가 극심하고 경제가 살아나느냐 마느냐 할 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 민주당 정권이 소위 말해서 팡주 빅테이크 5 그 기업들에 대한 그 반독점법 이 몰아세우기를 조금 연기를 시켰죠. 자제를 하고,
왜냐하면 모두가 같이 경제 회복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거를 잠시 자제를 했는데 경제가 본격 활성화하고 주식시장도 진짜 거의 고점에 다다를 정도로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정권은 그 빅테이크5에 대한 반독점법 이것을 그 칼을 다시 꺼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빅테이크5 그 주식들이 왜 이렇게 못 올라가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저는 그쪽에서 찾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은 중국에서도 그 빅테이크5 12개인가 거기에 대해서 반독점법 걸어갖고 엄청난 벌금을 뭐 물린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뉴스가. 예. 결국 미국의 민주당도 이 근본적으로는 이 월가 이 금융 재벌 세력과 빅테이크 이 재벌 세력 이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이 정권이거든요. 예. 근데 잠시 이 위기 상황에서 그걸 자제하고 연기시켰을 뿐이지 어느 수준 되면은 다시 그 칼을 꺼내들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 나스닥 지수는 결국 나스닥 그 지수 자체가 올라가려면은 이 좀 큰 초우량주나 우량주 중심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나스닥 지수가 크게 못 올라갈 그 이유로 저는 그쪽에서 좀 찾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난주 10일입니다. 사실 미국의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인 그 리나 칸 교수를 연방거래위원회죠. FTC 위원으로 낙점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도 결국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회복이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빅테크 5들에 대한 이 반독점 민주당의 공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 뉴스도 결국 선생님 말씀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결국은 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네. 측면에서 이제 따져볼 때 전통 가치주와 기술주 사실 팬데믹 초기 상황 이후부터 기술주 중심으로 해갖고 엄청난 폭등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술 혁신이 기술주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유를 댔지만은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은 두 개 전통 가치주와 기술주 양쪽을 놓고 봤을 때는 기술주는 고평가되어 있다는 시각이 여전하고요. 예. 그 대신 전통 가치주는 아직도 저평가다. 이제 이런 이제 시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굳이 하이어 밸류에이션에 있는 기술주보다도 저평가에 있는 가치주에 우선적으로 돈이 자금이 몰려가는 게 이제 그게 더 쉬운 이제 그 스탠스죠. 그래서 굳이 그 고평가된 주식 안에서 어렵게 종목을 찾는 것보다도 더 쉽게 전통 가치주로 자금이 달려가는 이제 그런 그 양쪽의 힘의 균형 여기서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기술주는 조금 더 외면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금요일 아침에 1.6%까지 나스닥 퓨처가 하락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반등했던 거. 예. 그것도 결국은 저는 기술주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었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도 전통 가치주가 워낙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시장의 흐름도 항상 시장의 흐름은 불, 베어가 싸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2주 전인가 보면은 초반에 다우 지수가 상승하다가 나스닥 지수가 너무 강하게 하락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날에 예. 오후에 갈수록 다우 지수마저도 폭락했던 그런 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불, 베어 싸움에서 불이 워낙 강하니까 베어가 손을 들어버린 그런 이제 상황이 금요일에도 연출됐다. 그래서 결코 기술주를 좋게 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많이 회복했다기보다는 전통 가치주
쪽에서 워낙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 기술주에 대한 갖고 있던 공포감이 잠시 누그러졌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빅테크 5 미국에선 초우량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또 빅테크 5입니다. 테슬라까지 포함하면 6 정도 할 수 있는데 네. 한국 투자자분들은 이 정도 이 우량주가 떨어졌으면 다시 들어갈 때도 하면서 최근에 많이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술주들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그다음 이제 빅테크 5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 전법, 그것이 그 망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결국은 이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이 큰 배경 하에서 기술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은 그 고평가된 이 월가의 큰 시각, 이것을 뛰어넘는 더 큰 성장을 이루어냈을 때만 이 극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주 안에서는 이제는 옥석을 가려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을 때는 기술주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그냥 사면 그냥 다 올라갔어요.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무슨 기술 잡주라도 그냥 하루 10%씩 막 올라가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철저히 성장을 예상되는 검증이 된 그런 주식만이 살아남고, 지금까지 이런 경제 확장 사이클 이 안에서 아직도 적자를 수익을 못 내는 그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전기차에서도 보면은 그 전기차만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고, 기존 내연기관의 주력했던 큰 기업들이 전기차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포드라든가 GM, 그다음에 유럽의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은 기존 내연 기관의 메이저이면서 전기차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이런 전기차 회사들은요 지금 경제 확장 사이클에서 양쪽 다 수혜를 받아요. 전기차에서도 수혜를 받고, 그 다음에 경제 확장, 여기서 전통 가치주로서 또 대접받고, 그래서 GM이나 포드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전기차만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이 악재 속에서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결국 채권금리 상승을 미국 정부나 페드가 거의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주가를 보면 빅테크 5나 나스닥 기술주 중심이고, 다우지수나 이 경기민감주들은 계속 원래의 자리,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의 위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키높이를 맞추는 과정이고, 나스닥 기술주가 너무 올라가면 버블이라는 이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잠재우는 것이다 하는 게 지난주에 우리들의 토론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도 추가한 걸 보면 결국은 이 기술주에서도 내수 기반이나 현재 검증되지 않고 그냥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만 받은 일종의 순이익도 안 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같이 따라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분명히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미국의 데이비스 리서치, 그러니까 넷 데이비스 리서치라는 회사가 CNBC에 나온 걸 보면 10년 만기 이 채권 금리가 조만간, 올해 말도 아닙니다. 조만간 상반기 안에라도 2%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2%에 도달하면 현재 나스닥 기술주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20%
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물론 그분 말씀이 이제 나스닥 기술주 20% 추가 하락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결국은 이 국채금리 상승이 지금 연준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온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 국채 발행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연준 쪽에서는 그것보다도 지금 경제 확장 사이클이 지금 들어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의견이 다르거든요. 예.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연준의 의견이 맞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 발행 이것보다도 결국은 미국의 그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이제 강한 회복을 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가 그럼 미국 이외에 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그 경제 블록보다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더 빨리 견고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서로 이제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독일 국채 금리보다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더 빠른 상승을 하는 이유도 유럽 경제보다는 미국 경제가 더 빨리, 더 높이 회복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금리 상승이 자꾸 빨라질 것이라고 하는 지금 의견이 지금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예. 지금 현재 나스닥의 차트는 전형적인 어깨, 머리, 어깨, 숄더, 헤드, 예. 숄더. 그래서 SHS의 모양을 지금 갖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전에 NDX 기준 12,200 거기서 기술적 반등을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예. 결국은 NDX 기준으로 지금 21선이 거의 맞닿는 13,100 정도. 여기가 지금 강력한 지금 지지선으로 보여요. 저항선으로 예. 보이는데, 만일 여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국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진짜 그렇게 2%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나스닥 차트는 전형적으로 어깨, 머리, 어깨 차트 모양을 완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다 그러면 진짜 20%까지도 낙다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고용 지표를 볼 때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는 금리가 오른 건 맞지만 고용 지표 회복한 걸 보면, 야, 이 정도도 어떻게 보면 미국 금리가 비싼 게 아니야, 오히려 싸다고 볼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잖아요. 즉, 이 얘기는 네네. 앞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드가 볼 때는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팬데믹 직전에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2%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네네. 2%까지는 올라가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제 1.9조 달러 이제 예. 부양책이 이제 완전히 이제 실행이 됐죠. 실행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또 이 네. 월가의 화두는 민주당 정권의 인프라 예. 프로젝트 4조 달러짜리. 이것이 또 지금 화두에 지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하여튼 돈을 있는 대로 그냥 다 퍼부을 거라는 거. 그래서 미국의 경제 회복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이런 게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채 가격 우리가 이제 TLT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TLT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오버솔드, 예. 과매도, 예.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만일 다음 주로 예상되는 폼C에서 조금 더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좀
좀 완화적인 그런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국채 금리가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거기서 기술주가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의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10년 만기 국채금리 입찰이 있었고 목요일에는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응찰률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3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일본이나 중국, 이 외국 은행들의 입찰은 30% 이상 줄었지만 입찰률만 보면은 시장에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TLT는 금요일날 전저점을 너무 강하게 밀고 가서 이거 너무 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다 하더라도 만약에 2% 수준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경기 민감주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재무적인 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다음 주에 그 경제 중요 그 스케줄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폼C 지금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은 이제 연준 의장의 그 입을 바라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가 금요일에 있어요. 내 마녀의 날이라고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이제 금요일에 이제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물론 뭐 선물 옵션 만기를 해갖고 증시가 반드시 폭락한다, 떨어진다,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건 아니고 되게 그 선물 옵션 만기일 전에 증시 상황이 너무 고평가돼 있으면 그때는 내려가는 거고 선물 옵션 만기 전에 너무 증시가 내려가 있으면은 그날은 오히려 올라가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변동성만 이제 크다는 거죠. 업앤다운 크다는 건데. 결국은 수요일날 폼C에서 연준이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갖고 이제 변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거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금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 그 폭풍권이 수요일 오후 2시 이후부터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금요일날 장마감 때까지는 증시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 변동폭은 상당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 예정되어 있는 3월 폼C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3월 폼C에서 파월 의장, 그 다음에 이 연준에게 이런 점을 원한다. 이런 그 컨센서스가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까? 그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국채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연준이 어떤 좀 제어를 해주는, 그런 이제 좀 행동을 취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잖아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경제 확장 사이클에서 이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고 이제 좀 느긋하게 있는 거죠. 근데 만일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스닥 지수가 이제 하락에 이제 눌려 있고 만일 다우 지수마저도 이렇게 나스닥만큼 눌려 있다 그러면은 연준의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증시 3대 인덱스 전체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주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스닥을 걱정하지만은 연준 입장에서는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증시를 달랠 일이 또 뭐 있겠느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이번 폼C에서도 연준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선생님 언뜻 말씀하셨었는데 달러화 인덱스가 강세로 가면서 지금 이머징 통화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달러원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되면서 어느새 1135원까지 와 있는데 이 페이스 연준이 수요일과 목요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우리는 좋게 본다 이렇게 되면
2, 3일 잠깐 지금 하락하고 있는 달러화 인덱스가 다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큰 배경은 지금 국채 금리 상승 쪽을 계속 지금 압박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아무 언급이 없고 이거는 이제 경제 확장 사이클을 진짜 확실히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갖고 달러화도 강세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그 달러화 강세 조금 이제 뭐 그렇게 대폭 강세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야금야금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달러화 강세 그 배경에는 그 달러화와 그 좀 경쟁 관계, 대책 관계는 유로화를 지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유럽의 사정은 조금 미국하고 좀 달라요. 예. 근데 미국은 코로나가 완전 잡혀가는 그 형국인데 유럽은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그 에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예. 그것이 이제 부작용에 의해서 그 사용 중단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잠시. 네.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의 그 라가르도 그 총재는 맞나요? 그 라가르도 총재? 예, 맞습니다. 예, 그분은 그 오히려 그 국채금리 상승 여기에 대해서 그 제어하겠다는 그 적극적인 그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달러화와 유로화의 그 조금 그 상황이 다른 이 면에서 달러화가 이제 상승으로 가고 있는 그 동력이 생긴 건데 저는 그 지금 달러화가 그 차트를 볼 때 94 정도의 지금 강력한 그 저항선이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뭐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유로화가 지지부진한다 할지라도 예, 달러화가 대세 상승으로 돌아섰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결국 달러화 그 94 정도의 그 강력한 저항선 거기 얻어맞고 결국 다시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긴 안목으로 보면 올해 전체로 본다 그러면은 달러화의 그 바닥은 한 88이나 87 정도 그까지 하방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나스닥이 빠지긴 하지만 S&P 500이나 다우지수는 견고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유가 다우지수는 정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애플을 빼고는 대부분 다 경기 민감주로 구성이 돼 있지만 한국의 코스피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셀트리온하고 뭐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빼고는 거의 80% 이상이 기술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미국에서 기술주가 많이 빠지면 한국에서 곧바로 기술주가 많이 이렇게 빠져버리고 그렇다고 다우지수가 오르면 따라가느냐 그게 지금 완전히 다이버전스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다음 주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페드의 FOMC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의 옵션 선물 옵션 그러니까 쿼드러플 위층데이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라면 어떤 태도, 어떤 그 투자 자세를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 전통 가치주의 상승은 이제 뭐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뭐 지금 다우지수의 그 강한 상승세로 인해 갖고 잠시 뭐 하루 정도 하락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원유 같은 것도 지금 약간 그 상승세가 주춤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유주 여기서도 지금 약간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음 주에 다우지수나 전통 가치주라 할지라도 하루 이틀 정도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대세는 전통 가치주는 상승세고 기술주는 횡보 내지 하방. 이제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이 이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그 와튼 스쿨의 그 제레시 예. 그 교수님은 그 미국 증시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그 뷰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다우지수는 45,000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사실 예언이 지금까지 참 많이 잘 맞았죠. 근데 그 다우지수 안에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깥 집밖 활동에 관련되는 여행 관련주라든지 소비주, 뭐 그다음 뭐 산업재, 기초원자재, 정유, 뱅크, 전부, 그것이 결국은 우리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옛날에 그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서 재미를 봤던 이 향수 추억이 지금 강하게 남아 있어갖고 어떻게 하든지 기술주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자꾸 애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은 잠시 밀어놓고 시장 흐름에 따라가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0% 정도는 전통 가치 주고 한 30% 이제 반도체, 기술주 안에서도 저는 반도체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추세는 이제 계속 갈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증시 상황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바이오텍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예. 그래서 그 한국의 증시 상황, 그 증시에서 바이오텍 비중이 상당히 핫하고 비중이 큰 그 마인드로 미국 주식을 바라보는 그 한국 투자분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는 바이오텍 비중이 약하고 그 상승 세도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바이오텍 주식에 대한 그 희망과 기대감, 이걸 갖고 미국의 바이오텍을 투자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보면은 그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 미국 증시 바이오텍 그 3배 레버리지 있는 LABU 거기다가 많이 투자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그 LABU는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텍은 한국처럼 그렇게 비중이 높지도 않은 분들은 바이오텍 안에서도 그 아주 보수적이고 이제 전통 가치주의에 속하는 바이오텍도 있고 아주 혁신적인 그 기술 개발하는 바이오텍도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미국 바이오텍 안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선별해야지 이 섹터 전체가 상승 추세에 있다,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세배 레버리지,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편차가 생겨서 더 하락폭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LABU 상당히 위험한 그 티커로 저는 보고 있고요. 차라리 그 초우량주 중심의 빵구라고 있어요. FNGU. 이런 주식들은 뭐 크게 상승을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죠. 그래서 한국 투자분들은 조금 이게 한국의 그 근거한 그 시각보다도 미국 시장 안에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가장 이제 미국 주식 투자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아침에 브레이킹 뉴스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테슬라 주가가 1.9%까지 쭉 내려갔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회복을 많이 한 상태로 장마감을 했죠. 근데 그 테슬라 소송을 보면은 그 델라웨어에 있는 개인 투자자가 그 일론 머스크가 너무 트위치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그 테슬라의 주가라든가 테슬라의 회사 가치, 이것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소송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물론 뭐 $20 밀리언 뭐 그렇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했다, 뭐 그런 있어요. 근데 사실 금요일 날 그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은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이게 근거가 없는 거고 승소할 수 없는
케이스다 이렇게 좀 과소평가하고 테슬라 주가는 이제 회복을 했죠. 그런데 미국은 사실 그 소송 천국이거든요, 이게. 예. 근데 한 사람이 지금 개인 투자자가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수를 했지만은 이것을 기화로 해갖고 틀림없이 미국의 그 유명한 로펌들은 아마 대대적인 광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집단 소송, 영어로는 클래스 액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클래스 액션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결국 테슬라 주가에 지금 하방 압력을 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갖고 기술 혁신 성장주인 이 테슬라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참인데 이것마저도 보탠다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는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또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요, 이거를 기화로 일론 머스크는 그런 쓸데없는 트위치는 안 할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테슬라 장래에는 네.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테슬라가 한 3주에 30% 정도 빠졌는데 하루 만에 20% 반등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네네. 그만큼 테슬라가 핫한 주식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이 기술주 중에서도 차별화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뭐 다시 한번 재상승의 길로 가게 될까요? 물론 테슬라가 요전에 하루에만 그 $100가 이제 급등을 했던 그 배경에는 그날에 나스닥 그 기술주에 엄청난 그 폭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테슬라는 중국의 판매 실적이 상당히 호조하게 나왔다. 이제 이런 그 호재와 겹쳐지면서 그 과매도 오버솔드 상태에 있던 그 테슬라 주가가 기술적으로 이제 크게 반등했었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테슬라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고, 예전에도 잠시 그냥 스윙으로 하는 거지 장기 투자에는 관심 없는 사람인데, 결국 테슬라의 그 주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점점 더 전기차 그 진출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기존 메이저들도 비중을 전기차로 자꾸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 이게 이 파이가 있는데 결국은 테슬라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테슬라의 그 파이, 그 마켓 쉐어는 자꾸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어떤 그 혁신적인 다른 아이디어를 해갖고 그 전기차 생산에서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은 한은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주가는 크게 상승할 그런 근거는 찾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500 정도의 그 지지선, 그 다음에, 전 최고점이었던 $860 했던가요? 그 정도를 상한선, 뭐 그 정도에서, 좀 업앤다운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테슬라가 지금 유럽에서는 그 마켓 쉐어를 오히려 폭스바겐한테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한국에서도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무섭게 지금 확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쓸데없는 트위치에 매달릴 그 지금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다음 주가 복잡한데 마지막으로 뭐 다음 주 관련 말씀하시고 오늘 마무리하시죠. 네, 결국 그 국채 금리에 따라 갖고 이제 그 특히 나스닥 그 기술주의 그 운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상당히 변동폭이 클 것이다. 그렇게 보고 가능하면은 다음 한 주는 지극히 보수적으로. 그래서 또 그 펀드레이트 그 탐리 씨의 그 의견에 의하면은 오히려 다음 주가 증시에 좀 어떻게 그러니까 다음 주만 지나면은 증시는 본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올해 상반기 안에 SPX로 그 S&P 500 인덱스로 4,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어제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그건 너무 높은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비판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S&P가 4,300 가는 거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다우지수는 상반기 안에 35,000을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거기 미국 현지 시간이 토요일 아침 일찍 이렇게 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떠셨어요? 네. 일단 미국 경제는 급격한 백신 효과, 정상화되는 것이죠. 정상화되면 금리 상승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금리 상승을 버텨낼 수 있는 경제에 힘이 있느냐. 굳이 기술주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이제 정상화되는 경제에서 어떻게 실질, 펀더멘털이겠죠? 펀더멘털이 금융시장이 이끌어내는 수치를 이어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시장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